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기순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꽤 좋은 아파트랍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모아 겨우 작은 주택을 장만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집값이 올라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이사를 하다 보니 지금의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 인생이 순탄했던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제 아들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이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엄마, 용돈 좀 줘야겠어요. 어느 날 진혁이가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이니 별 생각 없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책값이 필요해요. 엄마, 동아리 회비를 내야 해요. 엄마, MT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대학 생활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가게 일도 하고 틈틈이 이웃집 청소도 해주고 새벽에는 신문도 돌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진혁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진여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자 진혁이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엄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어요. 진혁이 친구 어머니였죠. 기순 씨, 진혁이 요즘 학교에 안 가는가 봐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진혁이가 호프집에서 일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진혁이를 기다렸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진혁이가 들어왔어요. 진여가 학교는 어떻게 된 거니?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는 처음에는 변명을 하더니 결국 모든 걸 실토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사실 1학년 2학기 때 자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진혁이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놀러 다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혁이는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진여가 이번만 용서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진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혁이의 20대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력서 쓰는 비용, 면접 보러 가는 교통비를 달라고 하고는 결국 취직은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용돈만 달라고 했죠. 엄마,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축의금 좀 줘요. 엄마, 옷이 없어서 그러는데 옷 좀 사도 돼요?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 좀 줘요. 그렇게 20대가 끝나가고 30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진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불안해졌어요. 사업, 어떤 사업인데?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는 신나서 설명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엄마. 요즘 대세래요. 돈만 있으면 금방 성공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진혁이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가 말했어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엄마. 6개월만 지나면 2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그 돈은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큰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주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진혁이에게서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여가. 사업은 어떻게 돼가? 그러자 진혁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다 날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제 물음에 진혁이가 대답했어요.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다 날렸어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제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여가. 이번엔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엄마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혁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알아챘나 봐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혁이는 돌아갔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진혁이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진혁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놀라워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갚은 거야? 진혁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운이 좋았죠. 한 주식이 갑자기 크게 올라서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진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혁이의 30대가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진혁이가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만 들었지 철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더니 진혁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진혁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혁이가 아침부터 찾아오는 건 항상 돈 때문이었거든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와라. 진혁이가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기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역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진혁이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저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래? 제 질문에 진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노른 빚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애써 참았죠. 진여가, 넌 40대 중반이야. 이제 그만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때도 30대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여가, 엄마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나니? 40살 이후로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진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다르잖아요. 제가 정말 위험해요. 빚을 갚지 않으면 그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진여가, 이제 너가 스스로 살아갈 때야. 엄마가 평생 너를 책임질 순 없어. 그 말을 듣자 진혁이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어른이야.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해. 진혁이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에 있던 TV를 발로 걷어찼어요. TV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여가, 이러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진혁이는 계속해서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꽃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책장에서 책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진혁이가 소리치며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액자에는 진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여가, 그만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 말에 진혁이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신고해요. 어차피 전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 순간 옆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기순 씨, 무슨 일 있나요? 옆집 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진혁이는 그 소리를 듣자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진혁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진여가, 이제 그만 가렴. 진혁이의 눈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옆집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기순 씨, 괜찮으세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김 여사. 우리 아들이 좀 흥분해서 그래요. 김 여사가 놀란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망가진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가족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사진 속 어린 진혁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혁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불안한 마음에 자꾸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곤 했죠. 하지만 그래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혁이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TV를 보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혁이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건장하고 무서워 보였어요. 진혁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혁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단호했죠. 진여가. 이게 무슨 짓이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주머니, 우리는 진혁이 형님의 채권자들이에요.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아주머니, 우리도 이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진혁이 형님이 우리한테 빚진 게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해요. 진혁이 형님이 우리 돈으로 노름하고 놀러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니요.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들리는 얘기로는 아주머니, 객이 꽤 부자라면서요. 그 돈 중에서 5천만 원만 주시면 돼요. 아들 인생 구하는 셈 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단호했죠.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에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우리도 알아요. 이게 불법인 거. 하지만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진혁이 형님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요. 두 번째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가 이러는 것도 다 진혁이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이 제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도 이러기 싫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글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진여가.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돈 안 갚으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어요.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집 안으로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보석함을 찾아 그 안의 귀중품들을 꺼내가더라고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집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부엌으로 간 남자는 그릇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침실로 간 남자는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진혁이는 그저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여가. 이러면 안 돼. 제발 그만하라고 해. 제가 애원했지만 진혁이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남자들 중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원하는 건 돈뿐이에요. 돈만 주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죠.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옆집인데 지금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요. 옆집 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자 남자들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큰일 났다. 빨리 나가자.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들은 서둘러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진혁이도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진여가 제가 소리쳤지만 진혁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났어요. 잠시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범인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망연자실한 채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봤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 소중한 보석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눈만 감으면 진혁이와 그 무서운 남자들이 나타나 저를 위협하는 꿈을 꾸곤 했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헬쑥해진 얼굴,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옆집 김 여사가 생각났어요. 김 여사는 제 또래로 늘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뭔가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저는 김 여사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기순 씨, 어서 와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김 여사의 따뜻한 미소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나 봐요. 김 여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진혁이의 행동, 채권자들의 위협,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까지 김 여사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기순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기순 씨, 제 생각에는 이 집을 떠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 여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집을 떠나다뇨? 네, 요양원은 어떠세요? 거기가 기순 씨한테 더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김 여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는 24시간 직원들이 있어서 안전해요. 또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 있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진혁이나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김 여사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그래도 이 집을 두고 어떻게?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기순 씨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김 여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날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도 받았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 본 끝에 평판이 좋은 한 곳을 선택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공기도 좋고 주변 경치도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김 여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보이는 건물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 님이시죠? 오늘 상담 예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 님.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원장님께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원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기순 님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시면 비용이 꽤 비쌉니다. 괜찮으실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안정과 평화예요. 돈은 그 다음 문제죠. 네, 괜찮습니다.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원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입소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소 절차가 시작됐어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입소 날짜도 정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니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진혁이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손에 쥐고 추억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순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꽤 편안해졌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박기수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아주 좋아요. 요즘 들어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제 대답에 간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행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던 나날들, 아들 진혁이 생각에 한숨만 쉬던 날들. 지금의 저와는 정말 다르네요. 요양원에서의 일과는 단순하지만 평화로워요. 아침 산책 후에는 요가 교실에 참여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꽤 유연해졌답니다. 기순 씨, 오늘은 꽃 만들기 해요. 같이 해요?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김할머니는 제 또래로
요양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에요. 네, 좋아요. 근데 전 손재주가 없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재미있을 거예요. 김할머니의 권유로 꽃 만들기에 참여했어요. 색색의 종이로 예쁜 꽃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완성된 꽃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와, 기순 씨가 만든 꽃 정말 예쁘네요. 옆에 있던 이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혁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몫이라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운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 어르신. 저는 새로운 사회복지사 이민우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놀라 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진혁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민우 선생님은 제 반응을 눈치챘나 봐요. 어르신,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닮았나요? 아, 네. 제 아들과 좀 닮으셨네요. 제 대답에 이민우 선생님이 밝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어르신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어요. 진혁이와 외모는 비슷해도 말투나 태도는 전혀 달랐거든요. 이민우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민우 선생님이 자주 제 방을 찾아왔어요. 안부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처음에는 그저 직업상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이민우 선생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오늘요?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에는 김할머니랑 꽃 구경 갔다 왔어요. 와, 꽃 구경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거기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아, 그 공원이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르신, 혹시 젊으셨을 때 좋아하셨던 꽃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처음 본 개나리가 너무 예뻐서 지금도 개나리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어르신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지네요.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민우 선생님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죠. 그때는 말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민우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그의 반응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후로 이민우 선생님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르신,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고민인데?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의 고민을 들으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죠. 민우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게 가장 큰 재산이지.
제 말에 이민우 선생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어르신도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그럼 나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서로 믿고 사랑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민우 선생님이 제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존경심 어린 태도와 성실함이 제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게 해주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제 친어머니 같아요. 어느 날 이민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나도 너가 우리 아들 같아.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제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변화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양원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에 잠기곤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푸르렀다가 노랗게 물들고 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 들어 있더라고요. 진혁이를 키우는 데 온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글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 좋지 않았죠.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진혁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신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어쩌면 제가 진혁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 정작 제 행복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아파트 값이 꽤 되니까요.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도 많이 늘었거든요. 원래는 당연히 진혁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혁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아이가 또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이 자리 잡았어요. 바로 민우예요. 민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아이는 제게 잃어버렸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라면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사후의 모든 재산을 민우에게 상속하기로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신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유언장 작성을 부탁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요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님이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죠. 이제 남은 건 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떨렸어요. 민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고요. 민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우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앉아봐. 민우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우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뭘 주신다고요? 내 재산 말이야.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너가 가졌으면 해. 그 말을 듣자 민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순 없어요. 민우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안 돼? 내 마음이야. 하지만 어르신,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민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내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 애한텐 이제 돈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해. 민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전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넌 나에게 새 삶을 줬어. 그리고 넌 다른 노인들에게도 이렇게 잘해주잖아. 내 재산을 너가 가지면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야. 제 말을 듣고 있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도 돼. 민우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전 절대 이 돈을 제 멋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재산이 민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요양원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혁이었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진혁이가 요양원을 찾아온 거예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예요? 난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당장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혁이의 고함 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놀라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민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오셨다고 해서. 민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민우야. 난 진혁이를 만날 생각이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우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게요. 민우가 나가고 나니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천둥벼락이 치는 것처럼 시끄러웠죠. 진혁이를 보고 싶은 마음과 보기 싫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어요. 잠시 후 민우가 돌아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뭐야, 민우야?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계속 요양원 주변을 맴돌겠다고. 그 말을 듣자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진혁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군요. 그날 이후로 진혁이는 매일같이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고 또 어떤 날은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죠. 어머니,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제발요. 진혁이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진혁이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요양원 직원들에게 부탁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제 아들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제 방에 들이지 말아주세요. 직원들은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들도 진혁이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자 진혁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원하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죠. 어머니, 이러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협박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오히려 이런 진혁이의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민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방을 찾아온 민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아드님이 계속 이러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저 너의 일에 집중해.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진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포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아드님이 왜? 무슨 일이야? 아드님이 요양원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강제로 가둬놓고 있다면서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경찰이 오면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 되겠네. 제 태연한 반응에 민우가 놀란 듯 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진혁이가 뭘 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들려 저도 놀랐어요.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강해졌나 봐요. 결국 경찰이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경찰은 제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 진혁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이제 정말 포기한 모양이에요. 이 사건을 겪고 나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우야, 나 좀 도와줄래? 어느 날 민우를 불렀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난 이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우리가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게 있을까?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일부터 요양원 텃밭 가꾸기, 지역 아동들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어르신, 이건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건요? 민우가 제안했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뜨개질 작품도 팔 수 있겠어. 우리의 대화는 즐겁고 활기찼어요.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뒤로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려고 해요. 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진혁이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순 없어요. 그 애는 제 몸에서 나온 핏줄이니까요. 때로는 밤중에 깨어나 진혁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참 순수하고 귀여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혁이의 인생은 진혁이의 몫이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게 진혁이의 성장을 방해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혁이를 완전히 놓아주기로요. 제 재산을 줄 생각도 없고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어요. 어쩌면 이게 진혁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민우와 함께 계획한 봉사활동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진혁이도 자신의 길을 찾지 않을까요? 모성애라는 게 참 이상해요.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놓아주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진혁이와의 관계도 그동안의 고민도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민우와 함께 계획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결정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후회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겐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랄게요. 이제 저는 떠나볼게요.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요. 여러분도 언제나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